오늘의 이슈 먼저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들 짚어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합니다. 신경민 전 의원, 김재원 전 국회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명앵커이기도 하셨던 신경민 선배를 여기 방송에서 다시 만나게 되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관련된 논란이 갈수록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글쎄요. 초반에 좀 정리될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니었는가 싶은데요. 네, 이건 초반에는 그렇게 큰 사건으로 생각을 안 했고요. 근데 이게 추 장관의 대응과 특히 태도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까지 된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어디까지 번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주당으로서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예. 사안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죠. 예. 지금이라도 추 장관이 그 사이 잘못을 좀 한번 복기를 해서 태도 부분이 잘못된 거나 대응 부분에서 또 팩트 부분에서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재원 지금 추 장관이 좀 뭐 유감을 표명하거나 또 잘못했다 이런 사과한다고 쉽게 덮어질 수 있는 사안일까요? 그런데 이제 전 국민들이 초기에는 좀 추 장관이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 뭐 부모가 되어서 아들이 그 군에 가서 그 무릎 수술까지 하게 되고 이러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아들을 두둔하는 그 모습 자체를 뭐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단 그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나와서 보여준 태도가 내 아들이 너무 지금 화가 나 있다. 건드리지 마라.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이 단순히 오만하다거나 또는 무슨 과잉 대응한다 이렇게 느낀 것이 아니고 권력자의 횡포로 보여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서는 뭐 소설 쓰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예. 이제 오만한 모습을 보이니까 사실 우리나라 그 성인 남자의 대부분이 군대에 갔다 왔거든요. 저도 뭐 당연히 군대 갔다 온 사람 입장에서 그 이후에 하는 이 변명들이 정말 그 기가 막힌 변명을 계속 하니까 저게 진짜 뭐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또 실제로 그동안에 알려졌던 것보다 더 많은 사실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이게 형사 사건으로 되어서 형사 문제가 되어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내고 그것이 과연 형사처벌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 것인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고 예. 특히 추미애 장관께서 법무부 장관이시잖아요. 법무부 장관은 당연히 그 우리나라 국법 질서를 수호해야 되는 그런 주무장관으로서 만약에 자신 또는 자신의 그 자녀에게 그런 예외를 두고 특권 계층으로 된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무부 장관이시기 때문에 더더욱이 뭐 추호의 그 어떤 의혹도 없이 모든 것을 밝혀내어서 결국은 법적인 그 재단을 끝내야 이제 끝날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예. 이렇습니다. 법적으로 일단 뭐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민주당도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고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근데 아마 수사를 해서 이게 뭐 기소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수사를 해도 팩트는 그렇게 엄청난 팩트일 리가 없죠. 예. 뭐 다 우리로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팩트로 확인이 될 거고요. 태도와 대응 문제에 대해서는 추 장관 본인의 태도와 대응도 문제가 있었고 또 주변에서 도와주는 변호인이랄지 이런 분들의 대응도 문제가 있어서 조그마한 일을 지금 점점 부풀려 가지고 태산과 같은 일로 만들어 놨어요. 예. 아마 틀림없이 결과는 수사를 해도 뭐 혹시 기소가 된다고 해도 별 엄청난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이 대목에서 이제는 수사를 안 하는 것은 이제 이미 단계를 지나간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수사를 일단 하는 게 맞아 보이고요. 지금 이제 동부지검에서 수사하고 하고 있지 있습니다. 않습니까? 벌써 이제 8개월째라는 예. 거죠. 고발로부터. 근데 이제는
이 휴가 문제, 자대 배치 문제, 통역법 문제를 넘어서서 예. 수사를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까지 번졌습니다. 예. 이건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또 딸의 문제까지도 번지고 이래서 이게 지금 너무나 일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해야 될,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는 그러면 수사를 하되 수사를 어떻게 누가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고민해야 될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된 논란을 보면서 조국 전 장관의 그때 당시를 떠올리는 국민들이 꽤 많습니다. 혹시 네. 신 의원께서 보시기에 네. 조국 전 장관 때 문제와 지금 추미애 장관의 문제 어떤 점에서 다르다고 보십니까? 글쎄, 이건 군대의 문제고요. 또 교육의 문제는 좀 다르죠.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좀 다르고요. 군대 문제는 이미 이회창 후보 당시에 그때는 물론 군대를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였고 이것은 그 다음 단계의 문제였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볼 수도 있지만 원천적으로 군대의 문제였기 때문에 군대의 문제 나오면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 특히 남자 해당자들은 참지 못합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요. 조국 전 장관의 문제는 그와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봐요. 근데 지금 야당 쪽에서 남자 조국에 빗대 가지고 여자 조국이라고 이렇게 지금 하는데 그건 좀 그렇게 유추하는 것은 좀 저는 뭐 야당 입장에서 할 수는 있지만 딱 맞아떨어지는 유추는 다르다. 아니라고 봅니다.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전 장관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처음 시작은 따님의 학교 입학 문제, 예. 그래서 이제 뭐 상장을 위조했느냐의 문제에서 시작이 되어서 엄청 큰 재산 범죄까지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가족까지 연루된 그런 사안인데 이 사안은 실제로 군에 가지 않기 위해서 무슨 서류를 조작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군 복무 중에 이제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의혹이 모두 사실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예. 사실은 이제 미귀대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 탈령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고의 다르죠. 부분이 조금 예. 다른 뭐 그런 정도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덮기 위해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굉장히 좀 나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법무장관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이 수사 자체가 지금 지지부진한 데다가 인사권을 행사해서 수사 담당자들이 어떤 부분은 뭐 영전을 한다든가 또 왜 그 사람이 수사 당사자로 갔느냐 뭐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사의 공정성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수사의 공정성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 과잉 수사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었는데 네. 지금은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 뭐 예. 8개월 동안 뭐 하느냐, 그러니까 예. 또 법무장관인 추미애 장관은 이건 뭐 아주 단순한 간단한 수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좀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더 뭔가 문제가 실제적인 진실보다 문제가 훨씬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느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비슷한 점을 찾는다면 아마 그런 걸 겁니다. 두 분 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점도 있지만 자녀와 관련된 그렇죠. 문제 그리고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 이런 부분들이라서 아마 더 논란이 커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관련된 녹취를 좀 듣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휴가자는 거기 이제 휴가 출발 일자하고 휴가 복귀 날짜를 기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복귀 날짜에 23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인도 안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복귀해야 되는데 지금 복귀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너무 그냥 당연하게 그냥 안다 이러길래 뭐 지금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일단 저는 10이라고 하길래 이제 되게 어이가 없어가지고 택시라도 타고 오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니까 대위가 한 명 들어오더니 네가 그 명한테 전화건 당직병이 맞냐 확인을 하더라고요. 미국 이런 걸 뭐 추궁하는 게 아니고 대려 이제 본인이 그 친구 휴가는 이제 내가 처리를 했으니까 휴가자로 해가지고 올리라고 그렇게 지시를 해서 저도 이제 그냥 그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내가 인발부해서 만약에 그런 자리에 나가게 된다면은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오픈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아들이 어떻게 해서 카투사로 왔을 때 최초 그 분류부터 막 했고 저기 동계올림픽 할 때에 막 압력 들어왔던 막 이런 것을 제가 다 안 받아들였지만 예. 그걸 오픈할 수밖에 없는데 그 서일병은 그 동계올림픽은 갔더구먼요, 통역관으로. 안 갔습니다. 그걸 보내라는 그 이제 청탁이 이제 장관실이나 국회 연락단에서 많이 오고 막 부하들한테 하고 했는데 예, 예. 그래서 제가 선발 방법을 바꾼 거예요. 제비 뽑기로. 제가 카투사 그 이사단 그 서일병까지 포함해서 제가 거기서 니들이 하도 청탁을 많이 해서 예. 내가 제비 뽑기 한다. 뽑기로 해서 제가 떨어뜨렸죠. 예, 관련된 녹취를 좀 들어봤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신경민은 따져볼 게 있습니다. 일단 추미애 장관 아들 서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고발하겠다. 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사실이 아닌 걸로 뭔가 공격을 당하는 것은 분명 억울하겠죠. 아무리 논란이 커지고 상황이 커졌다고 하더라도 사실이 아니라면 그건 억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휴가 미귀로 문제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금방 들으신 거는 자대 배치 압력하고 통역병 문제 아니겠어요? 예. 이건 사실은 지금 모르겠지만 사실이었다고 해도 실패한 인사청탁입니다. 예. 특히 인사 문제는 아무리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천하에 없는 짓을 해도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이건 기록이 없고 증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수사와 조사를 해도 별다르게 확인될 일은 아니고 현재 그 명예훼손죄 사실이 아닐 경우 또 사실이라면 그냥 뭉개는 뭐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휴가 미기라는 그 원래 문제에 집착을 해서 보는 게 맞을 거고요. 그리고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현직 법무장관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해주면은 이 문제는 저는 그 태도와 대응 문제만 잘 한다면 그리고 쓸데없는 변호인들의 대응 이런 거 하지 않고 정도를 걸어서 태도와 대응 문제를 정비해 나간다면 추미애 장관이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예.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뭐 그런 정도로 양해를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지금이라도 보고요. 늦지 않았다.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분명히 해서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재호는 어떻습니까? 지금 맨 처음에 이 사실을 제보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던 그때 당시 부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은 지금이라도 나는 국회에 나가서 증언하라고 하면은 하겠다라고 하면서 확실한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국회에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국정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신청을 하면 저 당직 사병이 증인으로 나오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민주당에서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강력히 반발을 하고 해서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물론 뭐 저 예를 들어 자대 배치 압력 문제 또는 통역병 청탁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실패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우리 저 그 가족 중에도 그 카투사에 복무한 저 조카가 있거든요. 예. 최근에 복무를 했어요. 근데 그때 보면 그 카투사가 이제 그 의정부에서 훈련을 받고 나서 자대 배치될 때 모든 카투사 그 저 신병들이 가고 싶어하는 데가 용산기지거든요. 그래서 예. 전국 기지로 저 나눠지는데 자대 배치 압력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대령이 그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통역병 인사청탁은 실패했지만 자대 배치는 또 성공한 청탁이에요. 물론 그쪽으로 올 상황이었는데 뭐 청탁을 해서 왔는지 청탁이 없어서 왔는지 그거는 뭐 청탁이 없었어도 올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문제는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것이죠. 청탁금지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그냥 단순히 이 문제가 그저 뭐 실패했으니까 그만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통역병으로 가지 않았는데 무슨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청탁이 있었다는 것 사실 자체만 확인되면 그것도 형사처벌 대상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둘이서 몰래 그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형제처럼 맹약을 맺고 뇌물을 주고받아도 나중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청탁의 문제는 충분히 드러날 소지가 있어요. 수사를 하면.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가 그냥 유야무야해서 넘어갈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수사 의지가 전혀 없다. 예컨대 뭐 현재 법무장관의 자제의 문제이고, 또 하나 최근에 그 추미애 법무장관께서 검사 인사를 했는데 참 하여튼 참혹한 결과를 맞은 쪽도 있고 아주 승승장구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인사를 보고 검사들이 그 인사의 메시지를 충분히 안단 말이죠. 예를 들어 권력자 수사를 했다가는 어떤 꼴을 당하는지 자기가 알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뭐 이 수사를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다면 모를까. 이 수사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닌 게 충분히 관련자들이 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진술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당직 사병의 경우에는 자신이 언제 그 당직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GPS 기록까지 찾아서 그때 내가 여기 있었지 않느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는 충분히 사실관계를 밝혀서 예. 현재 어떤 그 실정법 위반인지를 밝혀내서 국민들이 법무장관께서 그 공정하게 그 법률을 집행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제가 김 의원께 두 가지만 그러면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 또 이게 커 보이고 저렇게 보면 또 다르게 보일 수 있는 사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전에 뭐 평창 올림픽 통역병으로 가는 것은 실패했지만 자대 배치는 성공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측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또 추미애 장관 측 변호인이 반박하는 내용을 보면 큰 차이가 이게 있습니다. 카투사와 한국 육군 또 한국 국군의 어떤 배속이라든지 인사 문제가 완전히 다른 거냐라고 봤을 때 지금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국군은 자대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 완전히 컴퓨터로 이렇게 추첨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의혹의 눈길로 바라보고 청탁해서 배치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휴가 규정과 관련해서는 카투사와 육군의 휴가 규정은 다르다 이렇게 처음 얘기했더니 무슨 얘기냐, 그건 다 똑같다 또 그렇게 주장합니다. 어떤 부분은 이쪽 잣대로 보고 어떤 부분은 또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보는 것이 변호인 시각인데요. 근데 지금 그 자대 배치 또는 그 휴가 규정 모두 대한민국 육군의 규정에 따른다는 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뭐 차이가 없고, 다만 변호인은 휴가 규정은 미군의 규정을 따른다든가 뭐 이런 주장을 했던 거죠. 근데 육군에서는 그거 육군 규정을 따른다고 이야기한 것이고요. 저는 그것보다도 청탁을 한 사실만 있으면 청탁이 성공했던 실패했던 그것이 현행 실정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결과가 제대로 나왔든 아니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든 그것은 둘째 문제고. 근데 지금 청탁을 받았다는 사람이 있는 한은 이것은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한 가지 더요. 저는 좀 이렇게 정리하고 싶고요. 지금 뭐 규정 문제다 뭐 이런 게 막 섞여져 있는데 양측이 뭐 조금씩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우리들이 여기서 앉아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요. 결국은 검찰과, 그러니까 검찰도 국민들과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의 주체가 정식으로 수사를 해서, 근데 이 수사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이건 8개월씩 물론 걸리는 일이 아니고 복잡한 사안도 아니고 규정이 엄청나게 난해한 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수사를 신속하게 하고 예. 그다음에 뭐 국정조사가 필요한지 감사가 필요한지 그건 그다음 문제고요. 수사 결론을 보고 실패한 인사청탁이라고 해도 김영란법은 물론 처벌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다 포함해서 자대 배치 문제, 통역경 문제 다 포함해서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장관이 법무장관이 관여할 수 없는 그런 공정성을 확보해 준다고 그러면은 먼저 선수사, 그다음에 후조사 내지는 조치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서 이 소음을 줄여줘야지. 지금 나오는 얘기는 전부 다 주장이거든요. 이 주장은 아무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김재현 의원께 두 번째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은 지금
신경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정리가 된다면 야당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이 요구한 것이 특임검사 내지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특임검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미 추미애 법무장관께서 자기 자신의 그 자제와 관련된 그 수사는 보고받지 않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법무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지휘 감독을 하려면 검찰총장에게만 지휘 감독을 할 수 예.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통해서 뭐 보고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정권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하도록 해서 과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몇몇 사건들 정치인들이 연루된 몇몇 사건들에 대해서 특임검사를 임명을 해서 또는 검찰 내에서 문제가 된 사건들에 대해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하게 한 적이 있거든요. 예. 아니면 차제에 특검을 임명을 해서 수사를 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추미애 장관 변호인의 얘기도 한번 좀 듣고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까 하는 부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자대 배치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 네. 용산으로 보내달라. 이게 네. 의정부에서 근무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대령도 뭐라 그랬냐면 처음에는 그 아버지랑 그 다음에 할머니 모아놓고 40분 동안 교육했다. 이렇게 녹취가 나왔어요. 네. 근데 그분이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만난 건 아니다. 실제로 우리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그 부모 할머니랑 이제 아버지랑 삼촌들이 가긴 했어요. 네. 근데 다 모아놓고 그 강당 같은데 모아놓고 거기서 그 대령이나 이런 사람을 1대1로 만난 게 아니에요. 본인도 인정해요. 그러면은 전체 강당에 모아놓고 한 얘기를 전체가- 따로 만난 적 없어요. 근데 이걸 마치 1대1로 이 분들이 찾아와서 야. 용산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다 이거죠. 추 장관 아들이 쓴 휴가 일수가 58일이다. 이것은 엄청난 특혜다.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그렇게 주장할 만큼 이례적인 경우입니까? 58일의 휴가 일수라고 한다면 이게 병가를 포함한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더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36일이면 일반 육군에 있는 휴가에다가 시니어 카투사 위로 휴가나 상점포상 이 정도로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일수라고 생각합니다. 병가 자체를 따져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십자인대 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가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들어본 인터뷰는 추미애 장관 아들과 함께 근무했다는 다른 병사 출신 민간인의 얘기인데요. 이렇게 지금 같이 근무한 사람들끼리도 네. 지금 좀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공정한 수사 외에는 예, 답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도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맨 처음에 조국 장관 사태와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민주당 내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는 시각과 관련해서 서른 의원 당시 네. 최근에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원래 추미애 장관 아들이 무릎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안 갈 수도 있는데 갔다. 그러면 상찬을 해도 부족할 판에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이 좀 지나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네. 우상호 의원은 카투사 원래 편한 데인데 거기에서 뭐가 더 힘들고 그렇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런 얘기는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는 이제 할 단계를 이미 지나섰고요. 누차 말씀드린 대로 공정한 수사, 원론에 입각한 원칙에 입각한 수사 외에는 현재 다른 뾰족수가 없어 보입니다. 예, 김재현 의원 견해는요? 근데 이제 저도 그 이야기 듣고 무릎 수술을 했는데 군대 안 가도 되는데 갔으니 칭찬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진단서가 공개됐지 않습니까? 네. 그 무릎 수술은요 군에 안 가는 그런 무릎 수술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외과적인 수술의 그 수준으로 따지면 그렇게 며칠씩 입원하고 며칠씩 입원 가료하는 수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무릎 수술은 이 십자인대 파열의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뛰거나 하는 것이 지장이 있기 때문에 하는 특수한 경우에 군 미필, 군 면제 사유인데 이것은 전혀 그런 사유도 아닌데 자꾸 이런 식으로 두둔하려고 하면서 전체 군에 갔다 온 나머지 많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카투사가 편하니까 군부대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뭐 차이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군에 갔다 온 사람들의 생각에 예. 비추면 참 좀 답답한 이야기이죠.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정치인들은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나눈 말씀의 주요 요지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슈 더 다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비례대표 조수진 의원의 재산 공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재산을 처음 비례대표 등록할 당시보다도 11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조수진 의원은 그때 당시에 너무 바빠서 몇 가지 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단순 실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만 그런 것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관련된 녹취를 잠깐 들어보죠. 자기가 받아야 될 채권 혹은 예금이 11억 원이나 있다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인데 신고할 때 몰랐다라고 보기에는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뱅킹이 다 되는 세상에서 예금 6억 원이 선거 때 기억이 안 났다.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금융정보 동의 후 찾아보니 나왔다는 것은 돈 1,000만 원에도 심장이 쿵쾅거리는 우리 같은 서민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5억 원을 빌려주고도 잊어버린 그 배포는 말할 것도 없고. 신경민은 재산 등록이 중요합니까? 그럼요. 그게 비례건 지역이건 간에 예. 재산 등록은 잘못하면은 이게 의원직이 날아가는 중대 그런 사례도 사안이거든요. 있었습니까? 18대 때 그러니까 2000년 즈음이죠. 2010년 즈음이죠. 정국교 의원이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고발이 됐어요. 그래서 벌금 1,000만 원을 받고 의원직이 바로 날아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걸 우리가 뚜렷이 기억하고 있고요. 예. 그 선거법이 우리 선거법이 굉장히 엄격한 편이거든요. 재산 물론 그렇고요. 자기 경력도 전임 교수나 가령 시간 강사였는데 교수라고 쓸 경우에도 이것도 엄격하게 다루거든요. 이것도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그러는데 한 글자 한 글자를 굉장히 세심하게 준비를 하고요. 이건 비례나 지역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걸 특히 지금 채권과 예금이 11억 원인데 바빠서 예. 누락했다. 좀 글쎄요. 상식적으로는 납득은 안 가는 멘트입니다. 김재원 의원께서는 바빠서 그랬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처음 초선 의원으로 또 이제 지역구에 출마하는 분은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으로 출마하는 분은 사실 어느 날 갑자기 스카웃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 재산 등록 사항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분명히 누락이 될 소지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액수가 크면 뭔가 문제가 좀 있기는 틀림없이 있죠. 지금 보니까 이 조수진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김홍걸 의원이나 다른 분들도 그런 사례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재선 의원 이상이 되면 그동안에 재산 등록을 많이 해보니까 좀 나은데 초선 의원의 경우에는 실제로 재산 등록을 처음 하다가 보면 분명히 뭐 그럴 소지가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고 예. 최근 들어서 이 과거에는 선거법이 이제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비방하거나 더 나아가서 허위 사실로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에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자신의 그 결함을 좀 숨기는 정보 또는 더 나아가서 자기의 정보를 좀 과장하는 것은 좀 뭐 약간 좀 넘어가는 편이었는데 지금 그것도 엄하게 처벌을 하거든요. 과거와 점점 달라지고 그래서 유권자들이 그 후보자가 제출한 정보에 의해서 판단하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정보를 더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엄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되게 전산화가 잘 돼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자기 정보를 집어넣으면
굉장히 소상하게 나옵니다. 물론 예. 개인적으로 채권 채무 관계다 있다 하면 안 나타나지만 근데 지금 액수로 봤을 때 예. 그러기에 그렇게 그냥 뭐 잊어버렸을 수 있고 이렇게 실수다 이렇게 보기에는 액수가 좀 이건 보통 사람 이 재벌이나 된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액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소명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저는 소명이 좀 대단히 어려워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건 고발이 불가피할 거고 결국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봐야 될 거고요. 결국은 18대 전국교 의원 케이스를 예. 참고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김 의원께서는 왜 웃으셨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한두 분이 아니니까. 예. 김홍걸 의원도 오늘 보도를 보니까 10억 원 분양권을 매각하고 그 돈을 받았는데 그 재산 등록에 누락했다 뭐 이런 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돈을 받은 경우 또는 분양권이 있다는 것은 명백히 그게 재산으로서 조회를 하면 나오는 예. 내용인데 사실 사인간의 채권 채무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게 판단될 소지는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예.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보다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그 자신의 뭐 개인적인 재산, 경력, 학력 또 자신의 공약으로 당선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난 가능성은 좀 덜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예. 오늘의 이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무게 있는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누니까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